일베가 아무리 나와서 그런다라고 해서 촛불 항쟁을 막지는 못했고, 이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지, 차단하거나 이렇게 콘크리트 땜질을 한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새롭고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파일럿 형태로 시도를 해보게 하고, 잘 안 되면 빨리 접고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새로운 활동 모델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연이 어쨌든 역사와 전통이 오랜 조직인데, 그 전문성 측면에서나 기여도 측면에서 저보다 오랫동안 또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활동 경력이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감히 하여간 공동대표를 맡게 돼서 명구스럽기도 하고 어깨가 무겁다라고 느낍니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민원연뿐만이 아니라 전체 이 시민사회 단체의 고령화가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원들도 고령화가 됐고, 회원분들도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활동가들이 뭔가 뜻을 가지고 이런 시민단체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되게 이제 자기 원래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나래를 펴지 못하고 이제 잦은 이직, 퇴직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지방 소멸론이라고 해서 이제 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민사회단체 소멸론이라고 이제 그 우려를 표해도 별로 이렇게 과장된 얘기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와글에서 세상을 바꾸는 캠페이너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이제 리더십 섹션도 있거든요. 근데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특히 이제 그 신경 써야 할 리더십에 관해서 보통 리더십의 유형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두 번째가 관리적, 그러니까 그냥 관리자적인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가 민주적 리더십, 네 번째가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한 협업적 리더십, 이런데 이제는 민주적 리더십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조금 더 수평적 형태에 맞춰서 이 구성원들의 자발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협업적 리더십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여진 위계적 질서에 의해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한다든가 이런 방식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걸로 이 일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어렵다라고 많이 느끼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민원연에서도 과감하게 좀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젊은 활동가들을 전면 배치해서 특히 2030 때 그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민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2030 세대를 좀 모시고 FGI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직하게 지금 우리 그 단체의 위상이 청년 세대나 미래 세대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실상을 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회원 활동이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여러 영리단체 기업에서도 이제 사내 벤처라고 해서 좀 새롭고 돌출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파일럿 형태로 시도를 해보게 하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빨리 접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연에서도 그런 식의 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새로운 활동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이거는 뭐 리더십의 성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연 활동하고 관련해서 특히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김중배 선생님하고 돌아가신 이용마 기자 인터뷰를 했던 게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김중배 선생님은 연세는 많으시지만 늘 새로운 트렌드에 열려있고 새로운 신간들을 열심히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찾아 읽으시고 정말 끊임없이 진보하시는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모든 시민은 정치인이다. 그건 시민들 자체가 갖고 있는 주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민이 정치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같은 맥락에서 모든 시민이 언론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언론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금과 같은 인터넷 기반의 이런 소통 환경에서는 뭐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언론 생산자 관점에서 시민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마 기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영방송에 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셨고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론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이제 와글 같은 경우에는 시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방식을 제도화하고 또 시민 운동에도 많이 적용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전혀 이 연구자, 학자로서의 DNA를 갖춘 사람은 아니고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가서 시위하는 거를 더 많이 했던 사람인데, 방송 작가를 하면서 2000년 총선 즈음해서 만든, 이제 그 당시에는 386이었죠. 지금은 뭐 하여간 연식이 더 오래돼서 타이틀이 바뀌었지만, 386 세대의 정치 진출을 모색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데 저도 참여를 하고 거기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2000년 총선이 지나고 나서 저는 이 386들이 정치권에 많이 진출하면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했던 아주 순진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새로운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분들이 제도 정치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침연돼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절망을 좀 많이 했고요. 좌절감, 무력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사실 좀 홧김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미국을 간 경우고, 이제 가서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학교에 적을 두고 공부나 할까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40대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어떻게 그 시민사회의 형성이나 시민운동의 진출, 그리고 정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런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 방식, 새로운 시민 정치의 방식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그 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뭔가 우리한테 새로운 공론장을 선물처럼 안겨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하지만 인터넷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소통하기를 원하는 존재고, 그래도 뭔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는 이상, 그럴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속에서 떠돌아다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베가 2010년인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012년 선거 때 특히 이제 맹위를 떨쳐서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인터넷은 완전히 일베 천지가 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베가 아무리 나와서 그런다라고 해서 촛불항쟁을 막지는 못했고, 오히려 촛불항쟁 기간 동안은 일베보다 더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공론장들이 이제 만들어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거를 뭐 차단하거나 이렇게 콘크리트 땜질을 한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해서 정책위 내에서 이제 뭐 대략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체적인 이 세부 안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안에도 이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차별과 혐오 발언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적 적용, 그러니까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를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허위 조작 정보,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짜뉴스 처벌법 이래가지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감정적으로는 뭔가 후련한 카타르시스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 했을 때 가짜뉴스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실효성은 떨어지고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더 큰 거라면 병을 고치려고 약을 썼다가 약의 그 독성 때문에 오히려 몸이 더 쇠약해지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야말로 민간에서 시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규제와 견제, 그리고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의 좀 다양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인터넷 공론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이 설계를 고안을 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해 3월부터 이제 네이버에서 댓글을 쓸 때 연예계 뉴스나 스포츠 뉴스에는 댓글을 못 달게 하고, 다른 뉴스에 대해서도 댓글을 쓸 때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별표로 가리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전부 공개하고, 그 댓글을 쓴 사람의 실명이 아니라 그 댓글을 쓴 사람의 그 같은 아이디로 어떤 댓글들을 썼었는지 그 이력을 보여주는 걸로 바꿨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개월 지나서 평가를 하기로는 그 이후에 악플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좀 긍정적 평가도 있거든요. 그 예전에 브리게이드라고 하는 정치 토론을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찬성 댓글과 반대 댓글을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쓰지 않게, 그러니까 찬성이라고 표시를 하면 찬성의 입장에 선 사람들이 댓글을 쭉 이어서 쓰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서로, 그러니까 좋아요 숫자가 높은 댓글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찬성 반대가 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말꼬리 잡기, 서로 감정적인 극단으로 가기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양질의 찬성 근거가 되는 댓글과 양질의 반대 근거가 되는 댓글들이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공론장을 만들기를 원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토론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어떤 방법들을 실험하고 도입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유학을 가서 한 11년 동안 거기서 학위를 하고 교수를 하면서 지내다가 2013년에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민원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아름아름으로 정책위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엄두가 안 나서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좀 고사를 하다가
근데 하여간 제가 오랫동안 시민운동 일선에서 그러니까 떠나 있었기 때문에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실천의 장으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한국에 온 거였지만, 어쨌든 제가 없는 동안에도 계속 누군가는 이 터전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도움이 되건 어떻건 하여간 부르시면 그래도 자리 하나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정책위 합류를 한 게 2015년이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참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두루뭉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모든 그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마 기자 생각을 하면 지금도 되게 뭔가 가슴이 그렇고 찌릿하고, 하여간 그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용마 기자가 그 암 선고를 받고 나서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실 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말 한참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권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딱히 뭐가 새롭게 해결될 건 없다. 정권이 바뀌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기대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그 전에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도 사실 공정방송을 위해서, 언론의 공영성을 위해서 정당으로서 그렇게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탄핵 과정이 그랬듯이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견인해 나가지 않으면 정치권이 알아서 문제를 절대로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몇 년 지나는 이 와중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언론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이 절망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이용마 기자가 했던 얘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데, 결국 저는 시민들이 어떻게 미디어 개혁 문제를 자기 삶의 문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민원연이 그 다리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공론화하는 데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궁리하게 하고, 좀 아주 정통한 방식, 원칙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좀 그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하고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미디어 개혁위원회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시민 참여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랑 같은 기간에 출마 연설을 하고 투표로 선출도 되고 당선 소감도 말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지금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아있는 서울, 부산 이 시장 후보들이 마치 무슨 국가의 근본을 다시 다 설계할 것처럼 막 거창한 공약을 하는 거는 사실 좀 부적절하잖아요. 저도 사실 똑같이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임기 동안 무슨 원대한 구상을 얘기한다거나 그 약속하는 거는 조금 좀 자신이 없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젊은 세대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민원연으로 좀 자기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만남의 어떤 자리들, 토론의 자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까, 그리고 그런 새로운 기획을 하는 활동가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돕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